옛날 한양에 꽤 부유한 양반 하나가 살았다. 이 양반은 15살에 장가를 가 20살이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후론 자식복이 없었다. 해서 외아들을 금지 오겹으로 키워 본인 나이 35, 아들 나이 15살이 되자마자 17살에 똑 부러지고 야물다고 소문난 며느리를 구했고 이제 모든 게 행복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해 병마가 나라를 덮치더니 순식간에 아들과 아내의 웃음을 거둬가 버렸다. 결국 집안엔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어버렸고 삶의 낙을 잃은 시아버지는 벼슬과 재산을 다 정리해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 술로 하루하루 버티며 세월을 보냈다. 당연히 며느리도 따라갔다. 하지만 야무졌던 며느리는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다. 하루하루 술로 지새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더욱더 정성스레 밥을 지어 올렸다. 아버님,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기운 내셔야지요, 냥냥. 그렇게 며느리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 기운을 차린 시아버진 그제서야 며느리의 신세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는 오죽하겠는가. 신혼의 재미도 누리지 못한 채 시집 온 지 1년도 채 안 되어 17살 창창한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거기에 시아버지를 따라와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 말이다. 저렇게나 어린 것이. 에휴. 날이 갈수록 시아버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깊어만 갔다. 그러다가 마침 스님 한 분이 찾아왔다. 관세음보살, 불자님,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냥냥. 아, 예, 스님, 잠시만 기다리시오. 여기 있소. 헌데 보아하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리 푸짐하게 시주까지 해주셨으니 주제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여기 사는 처자와 연을 끊고 50리 밖 처음 만난 사내와 살도록 하십시오. 그게 처자에게도 좋고 불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혹 그 처자란 게 제 며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오호라, 며느리였소. 허허허허. 그 처자는 불자님 며느리의 인연이 아닌데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건 부처님의 뜻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럼 전 이만. 그렇게 스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뭔가를 결심한 듯 눈을 빛냈다. 그날 밤 시아버진 며느리를 불러 말했다. 아가, 내일 귀한 친구가 오니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거라, 냥냥. 네, 아버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기운을 온전히 찾으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아가, 준비해둔 음식과 술을 내오너라. 그냥 우리 둘이 마시자꾸나. 네. 며느리가 주한상을 갖고 들어오자, 자, 한 잔 따라 보거라.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던 터라 당황한 며느리였지만 거역치 못하고 술을 따랐다. 그렇게 시아버진 내리 3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자, 너도 바꿔라. 아버님,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특별히 주는 술이니 받아 마시거라. 시아버지의 말이 하도 엄중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시는 며느리. 역시 3잔을 연거푸 받아 마셨다. 술 기운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마신 이 술의 뜻을 알겠느냐? 네? 이건 너와 나의 이별주인이라.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별주를 나누었으니 이제 너와 난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닌 남인이라. 아버님, 우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이 이제 이 집을 나가 새 삶을 살거라.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평생 아버님을 모시고 살 거예요.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냥냥. 아니다. 매임이 결심했으니 딴소리 말거라. 싫습니다. 전 아버님 곁을 떠날 순 없습니다. 자꾸 이러면 난 이대로 이곳을 떠나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야. 안 하던 호통까지 치는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는 며느리. 이곳을 떠나 50리 밖으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내를 따라 살도록 하여라. 그것이 너와 나의 길이다. 할 수 없이 길 떠날 차비를 마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는 시아버지. 이거면 그럭저럭 한 살림은 차릴 수 있을 것이다. 흑흑. 부디 평안히 지내옵소서, 아버님. 그래. 부디 행복하게 살거라. 냥냥. 며느리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며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50리는 걸어 나온 것 같았다. 그때 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내가 있었다. 이곳을 떠나 50리 밖으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내를 따라 살도록 하여라. 며느리는 그때부터 그 사내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내는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뿐이었다. 어느덧 사내는 걸음을 다 주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며느리는 또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한 허름한 오두막집에 이르자 거기엔 자신의 또래쯤 돼 보이는 처녀가 밥을 짓고 있었다. 저 남자분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제 아버지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처녀와 함께 밥을 차리기 시작했다. 능수능란 야무진 모습에 처녀는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상을 다 차린 후 처녀가 권하자 사양치 않고 그녀와 한 상에서 밥을 먹었다. 그 뒤로 또다시 빨래며 청소며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다. 뜻밖의 일로 처녀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사내가 돌아와 자신의 집에 아직도 있는 며느리를 발견하고 말했다.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돌아가시오. 사정을 모두 털어놓은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다. 해서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부디 저를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안 돼요. 나도 한땐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집안이 몰락해 이리 살고 있어. 집도 셋이 살기엔 좁은 데다가 내 나이 40에 당신 또래의 딸도 시집 보내지 못했어. 그런데도 염치 없이 당신처럼 어여쁘고 젊은 처자를 거둘 수 없어. 냥냥. 그 말씀은 제가 마음에는 드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나이는 제가 상관없으니 되었고 집과 처녀의 혼처만 해결되면 그땐 절 받아주신다는 거네요. 사내는 야무진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조건부 승낙을 하고 말았다. 며느리는 방향이 정해지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곧바로 시아버지가 준 폐물로 방이 3개나 있는 새 집부터 구입했다. 이제 집은 해결되었고요. 따님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구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여태 시집을 안 갔나요? 저 같은 가난뱅이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딸의 말에 속상하고 미안해 눈시울을 붉히는 사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여기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어찌 저 혼자 시집을 가겠나요? 딸의 말에 감동해 더욱더 눈시울을 붉히는 사내. 그건 걱정 마세요. 아가씨가 좋은 혼처를 찾게 되면 아버님은 당연히 저와 함께 살게 되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좋은 혼처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구요?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시죠. 며느리가 부녀를 데리고 향한 곳은 자신이 떠났던 시아버님 댁이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을 본 시아버진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일부러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모질게 쫓아낸 시아버지였지만 속마음은 그 누구보다 썩어 문드러졌었던 것이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없는 사이
쓸쓸히 보내셨을 시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이제 아버님도 아직 젊으신데 재혼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죠. 무슨 소리냐? 누가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시집 온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러곤 처녀를 소개했다. 어허, 내 무슨 염치로 네 또래 처자와 재혼한단 말이냐? 안 된다. 그리고 며느리였던 너의 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야무지게 답하는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린가요? 아버님과 저는 이별주를 마신 이후부터 남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골에서 어찌 아버님과 저의 과거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저와의 관계는 잊어주셔요. 그런... 지난번엔 제가 부탁을 들어드렸으니 이번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난 제 짝과 헤어져 평생 혼자 살 것입니다. 냥냥. 알겠다. 보신 것처럼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사실 저의 시아버지였던 분이십니다. 비록 재혼이시지만 저를 생각해주시는 평소 마음 씀씀이만 봐도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고 따님을 맡겨보시지요. 사내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양반의 인품에 믿음이 간터라 자신의 딸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오히려 마흔인 자신보다 더 젊다는 게 더욱더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사내와 혼인하고 시아버진 사내의 딸과 혼인하여 각자 자손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다만 서로 족보가 꼬여 호칭이 문제였는데 양반 집에 왔을 땐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지냈고 사내의 집에 왔을 땐 장모와 사위로 지냈다고 한다. 자, 곧 추석을 지내러 누나네가 오니 반길 준비를 하거라. 엄마 시아버지를 우린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야? 아님 형님이야? 야야, 그냥 형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크크, 그럴까? 형, 그럼 구독자분은 뭐라고 불러? 어허, 저분들은 우리 신이니까 신님이라고 불러야지. 자, 따라해봐. 구독자는 신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들을 셋이나 둔 부잣집이 있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집안이 시끄럽다. 나 도저히 못 살겠소. 다신 찾지 마시오. 냥냥. 여보. 그렇게 첫째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리고 다음날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소. 형님 나갈 때 같이 나갈 것을. 냥냥. 임자. 그렇게 둘째 며느리까지 집을 나가버렸다. 이 두 명의 며느리가 집을 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이었다. 자손 귀한 집안에 들어와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는 바람에 기세가 등등해져 본인 외에 모두 아나무인인 성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며느리 둘을 쥐잡듯이 잡아댔는데 성격도 참 거지같고 고약했다. 다 차려온 밥상 남편이랑 아들 앞에서 엎어버리기, 네가 재수없어 그런 거다며 며느리에게 소금 뿌리기, 하이라이트는 김치로 며느리 싸대기 때리기였다.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트집 잡아 괴롭히니 참을 수가 있겠는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죽도록 시달렸다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니 그 누구도 이 집안에 중매를 서거나 시집오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큰아들과 둘째는 장가라도 가봤다지만 막내 아들은 나이 20이 다 되도록 색시는커녕 여자 그림자도 구경 못했다. 아버지, 저도 장가 좀 보내주세요. 이러다 저 총각 귀신 되겠어요. 야옹. 한편 이웃 마을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지만 야무진 처녀 하나가 살았다. 겉은 여리여리해도 타고난 힘이 좋아 나무를 직접 해다 쪼개어 팔며 어머니를 모신 것이다. 하지만 점점 나무도 잘 팔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아, 오늘은 뭘 해먹고 사나? 그래, 오늘은 뭘 해먹는다 쳐. 그럼 내일은 또 뭘 해먹고 산단 말이냐? 냥냥. 그러다가 그 처녀에게도 그 부잣집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다. 개똥엄마, 그거 들었어? 그 부잣집 며느리 또 도망갔대 그랴. 그러게, 그 시어머니가 어찌나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잡는지 견디지를 못한대. 덕분에 셋째 아들 혼사는 아무 곳에서도 안 들어온대. 지업보야. 으휴, 못된 시어머니 같으니 냥냥. 그날 밤 어머니,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셋째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 소문 못 들었어? 며느리로 갔다가 시어머니 등살에 첫째, 둘째 다 도망갔다잖니. 그래도 둘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죠.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어머니 배 곪지 않고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거라. 엄마가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해볼게. 아니요, 저 이미 결심했는걸요. 어머니, 저 아시죠? 그래, 알다 마다. 네 고집을 누가 꺾겠니? 냥냥. 그렇게 해서 결국 처녀 측에서 부잣집 셋째 아들과 혼인할 뜻을 전했다. 오, 그래. 뭐 딸아이를 주겠다니 받긴 한다만. 에휴, 그래도 셋째 녀석 총각 귀신 될까 걱정했는데 그건 참 다행이구나. 아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이 뭐가 좋다고 허벌쭉하시오. 냥냥. 어휴, 저 옆였네. 이번엔 저 마누라 등살에 얼마나 버틸지. 그렇게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셋째 아들과 처녀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새 며느리로서 첫날 집어릇 개 못 준다고 했던가 마주친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닥달은 시작되었다. 어휴, 어디서 아비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내 귀한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지 원. 어휴, 얘, 너 남편이랑 네 서방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문턱도 못 왔어 이거사 아냥냥. 얘, 뭔 국은 또 이리도 짜. 당장 다 씌워와. 어휴, 이거사, 방 이거 먼지는 다 닦은 건 맞아? 여기 안 보여? 여기 모두 다 먼지 투성이잖아. 어휴,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다 제 색시 도망가겠어요. 냥냥. 어휴, 저 줏대없는 것이. 그래,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있어? 과거 시험 붙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확인해봐.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 속에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다. 밥때가 되면 밥을 짓고 빨랫감이 쌓이면 빨래를, 집에 먼지가 쌓이면 집안 청소를, 그 어떤 것 하나도 하인들에게 시키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성실하게 챙기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인들 사이에서도 시아버지와 도련님들에게도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열이 뻗쳐 여기도 깨끗이, 밥은 또 왜 있다고고, 반찬은 이게 또 뭐니, 너 이래가지고 제대로 시집살이 하겠어?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겐 며느리가 얼마나 더 가엾고 안 돼 보이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식구들이 조상님들 무덤 벌초 간다며 하인들을 모두 데리고 집을 비우게 되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단둘이 남게 되었다. 임자, 내 금방 다녀올 테니 어머니 성화에 너무 고통받지 마시오. 냥냥. 그렇게 자신의 남편을 끝으로 모두 나서자마자 마당이 지저분하니 싹 다 쓸어놓고 부뚜막 그을림까지 오늘 안에 싹 다 닦아놓거라. 어이구 망할것,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막 떼어먹고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부잣집에 시집온 주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자 그때 여태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해오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잡더니 부엌 바닥에 한판 업어치기를 해버렸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해졌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시어머니는 아니 인연이 사람 잡네.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죄다 뽑아버리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힘이 어찌나 센지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다.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했다. 말세다 말세야. 새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쳐. 달려들어봤자 헛수고인 걸 안 시어머니 살짝 떨어져 온갖 욕설과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저런 못돼먹은 것, 저런 건 막대먹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서 이런 어쩌고 저쩌고. 원래 겁먹은 개가 멀리서 짖는 법. 하지만 며느리는 모른 척 제 할 일만 묵묵히 할 뿐이었다. 분을 삭히지 못한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네. 세상에 말세야 말세 하고 고래고래 소리질러 보지만 그 누가 듣겠는가. 여전히 며느리는 모른 척 묵묵히 일했다. 식구들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다. 아니 글쎄 저년이 사람을 쳤어. 내 머리채를 잡더니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단 말이다. 내가 분해서 못 사니 당장 저년을 내쫓아라 냥냥. 어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셋째 며느리까지 쫓아내야겠어요?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세요? 그래 당신 이제 그만 좀 하시구려. 새아기가 놀라잖소. 그러고 바라보니 새며느리가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서 있었다. 그러고 눈물을 한번 쓱 닦아내는데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속이 뒤집어지는데 며느리는 차분하게 다시 상을 차려서 내왔다. 아버님 서방님 벌초하시느라 힘드셨죠?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냥냥. 어이구 그새 또 이렇게 오냐 잘 먹으마. 며느라가 너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꾹 참으려구나. 알았지? 예 아버님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각오하던 일이었습니다 냥냥.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분하고 분해 폴짝 뛰어보지만 그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이 요망한 거 네가 감히 내게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며느리.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러시다 뼈는 나만 아시겠소? 누가 시어머니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오 냥냥. 이것이 아이고 이보시오. 여보 아들아 이것 봐라. 또 며느리가 나를 패대기 쳤다. 아니 이게 또 어찌 된 일이오? 어머니께서 걷다가 넘어지시더니 갑자기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휴 내가 진짜 며느리 보기 창피해 죽겠다. 어휴 냥냥. 헐. 그 뒤로 몇 번씩 패대기 쳐줄 때마다 여기저기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며느리는 항상 정확히 뼈가 부러지지도 멍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시어머니를 패대기 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라도 옆에 있으면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대해주었다. 이러니 그 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친다 믿겠는가? 아니 상상이나 하겠는가? 어머니 야옹 히히.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니 시어머니의 마음속엔 공포감이 생겼다. 며느리에 대한 공포. 이러다가 내가 골병 들어 죽겠구나. 저것이 날 죽이겠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감히 며느리에게 큰 소리치지 못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신지요? 아니야 됐어 저리 가거라 냥냥. 오히려 며느리가 다가가면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사 음식 재료들은 어디서 마련하면 좋을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렇게 기고만장 시어머니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곤 집안 대소사도 모두 며느리에게 맡겨버렸다. 덕분에 며느리는 어렵게 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원도 해줄 수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가니 어느덧 집안이 평안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라기가
복덩어리로구나. 복덩어리야. 제 색시가 최고죠. 하하하.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셔요. 딸기가 아주 맛있게 익었네요. 아니야. 그냥 저리 멀리 가 있거라. 냥냥. 그게 아니고 요즘 잔소리 못하셔서 심심하시죠? 자, 여기 이 채널 보시면 심심한 건 다 싹 달아나실 거예요. 뭔데? 배대기 치는 거 아니지? 네, 그럼요. 전설의 곤양이라는 채널인데 그렇게 인기래요. 오, 그래? 구독, 좋아요 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반에 업로드한다니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놓치면 알죠? 한판? 알았다. 알았어. 냥냥. 구독, 좋아요. 옛날 서로 한 하늘에서 살 수 없다 다투는 두 집안이 있었다. 한 집안은 강씨이고 다른 집안은 정씨인데 옛부터 당파 싸움에 휘말려 원수가 된 사이였다. 상대 집안보다 높은 뱃에 올라 씨를 말려야 한다. 그게 가문의 최대 목표였다. 일단 이 목표를 먼저 달성한 집안은 정씨 집안이었다. 정씨는 과거의 급제에 한 지역 수령으로 발령받았다. 되었다. 이제 이대로 힘을 모아 저 강씨 집안을 아작을 낼 것이야. 야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 사이 강씨 역시 큰 공을 세워 승진하게 되었는데 하필 같은 지역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정씨 수령의 직속 상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무슨 후환이 닥칠지 모르겠구나. 분명 꼬투리를 잡아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내 저 원수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냥냥. 정씨는 그 뒤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결국 드러눕게 되었다. 그런 정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살인 정도령은 훈훈한 외모에 머리까지 비상한 인물이었다.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다. 넌 가서 공부나 해서 저 원수 강씨 집안보다 높은 벼슬에 오르거라. 네, 그건 당연하니 걱정 마시고 지금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변고가 생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냥냥. 정씨는 답답하던 차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아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우리 집안은 그 강씨 손에 모두 망하게 생겼다. 어째 좋은 수가 없겠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께 사정을 들은 정도령은 그 길로 곧바로 강씨가 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발품을 팔았다. 오호라, 그렇단 말이지. 고맙다. 자, 바꿔라. 아이고, 이게 뭐 별거라고. 감사합니다요.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은 정도령은 곧바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 예, 제게 1000냥만 주십시오. 그래, 2000냥이라도 바로 주마. 야옹. 정씨는 영특했던 아들의 말이라 고민도 하지 않고 1000냥을 내주었다. 정도령은 그 돈을 들고 곧바로 강씨가 자주 찾는다는 기생집을 찾았다. 그리고 매일매일 술과 음식을 잔뜩 시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얼굴도 곱상한 데다 돈도 사정없이 뿌려대니 기생들이 정도령이라면 끔뻑 죽고 못 살았다. 그리고 1000냥을 거진다 써갈 때쯤 정도령은 강씨가 가장 아낀다는 기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에휴,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이 지역 관찰사가 널 그리 아낀다는데 아무래도 넌 나보다 그 관찰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그런 늙은이야 돈벌이에 불과하지만 전 이제 도련님 없으면 죽고 못 삽니다. 야옹. 그래?
예, 그렇고 말고요. 에이, 내 그 말을 못 믿겠구나. 정말입니다요. 어찌하면 믿겠습니까? 이 한 목숨 강에라도 던질 값이요? 어허, 그러면 또 내가 섭하지 않겠느냐. 어디 보자. 옳았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그 관찰사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다 주면 내 그 말을 믿으마. 혹 그 사람이 중히 아끼는 물건이 없더냐? 아, 예. 그 관찰사가 항상 몸에 지니는 도장이 하나 있던데 그 누구도 만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면 되겠습니까? 옳았구나. 감사이니 틀림없다. 임금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니 그걸 잃어버리면 분명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오냐, 그거면 내 너의 말을 믿어주마. 그렇게 그 기생은 정도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강씨가 방문한 틈을 타 술을 진탕 먹인 뒤 감사인을 훔쳐 정도령에게 전했다. 하하하, 그래,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실이었구나. 내 너의 마음을 이젠 믿어주마. 그렇게 천냥을 모두 쓴 대신 감사인을 얻은 정도령은 아버지께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다. 아버님, 여기 강씨의 감사인입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어찌. 그래, 이거면 충분하겠구나. 냥냥. 바로 기운을 차린 정씨는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릴 꼭 필요치도 않는 문서들을 잔뜩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문서에는 꼭 관찰사가 결제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감사인, 그 도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그 문서를 받은 강씨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뒤져봐도 자신의 도장함에 감사인이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린 강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도장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중에 큰일이로구나. 냥냥. 그렇게 이번엔 강씨가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조만간 저 정씨 집안을 꼬투리 잡아 경을 칠 생각에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되었던 강씨 집안의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다. 아버님, 무슨 큰 걱정이 있으신지요? 어릴 때부터 영특해 여자로 태어난 게 아깝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아이였다. 그래, 아가 사실은. 모두 털어놓은 강씨. 그러자 곧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하는 딸이었다. 그건 분명 정씨 집안의 소행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눈빛으로 확신하는 딸의 말에 아차 싶었다. 정씨 그놈이 자신이 도장을 잃어버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갖가지 쓸데없는 문서를 잔뜩 보냈지 않는가. 아뿔싸. 그런데 그러면 더욱더 큰일 아니냐. 우리 집과 원수지간인데 분명 이 일을 임금님께 알릴 텐데. 냥냥. 그러자 눈을 빛내며 말하는 딸.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 해보시지요. 오, 그래. 얼마 뒤 강씨는 자신의 소관에 있는 고을 수령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동안 고생한 수령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였다. 정씨는 그 편지를 받고 의아해했다. 아니, 지금 도장을 잃어버려 알아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잔치라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아버님, 아무래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집 딸이 매우 영특하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쩌면 그녀가 무슨 일을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함께 동행해야겠습니다. 냥냥. 그렇게 정도령은 아버지와 함께 직접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품속에 감사인을 잘 넣어둔 채 한참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즐기는 중에도 정도령은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였다. 불이야! 불이 났다! 불이야! 관찰사 어른, 안채에 불이 나서 난립니다요. 어이쿠, 알았다. 그러면서 강씨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정씨에게 던져놓고 급히 뛰어갔다.
어허, 이런 경사로운 날에 이런. 그 순간 정도령은 빠르고 조용히 아버지께 다가가더니 감사인을 강씨 두루마기에 도장함에 얼른 다시 집어넣었다. 뭐 하는 것이냐? 아버님, 이건 필히 저쪽의 계략임에 틀림없습니다. 뭐라? 제가 계속 지켜보았는데 불이 나기 직전부터 강씨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으며 방금 뛰어갈 때 역시 입으론 큰일 났다 외쳤지만 그의 눈빛에선 걱정하는 티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그리고 보십시오. 자신의 두루마기를 아버님께 두고 갔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돌아와 감사인이 없어졌다며 아버님께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헉, 그렇구나. 예, 그러니 오늘은 이만 물러나시지요, 냥냥. 그래, 그러자꾸나. 돌아온 강씨는 역시나 두루마기에 손을 넣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장함을 확인했다. 감사인이 잘 들어있는 것을 보고 흡족해하며 좌중에게 말했다. 큰 불은 아니어서 금방 끄고 왔습니다. 이리 즐거운 날 어서 다시 한 잔씩들 드시지요. 냥냥, 딸아, 역시 네 말처럼 그 녀석들 짓이 틀림없었구나. 정말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다. 이제 내 당장 그 녀석들을 모조리 잡아다 경을 칠 것이야. 이야. 안 됩니다, 아버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설령 아버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해도 도장을 경솔하게 한번 잃어버린 건 사실이니 곤란에 빠지실 것입니다. 헉, 그렇구나. 역시 그 집안에 영특한 아들이 있다더니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은 당황했을 그 짧은 찰나에 저의 의도를 모두 파악한 데다 최악의 수를 피해 최적의 수를 두었습니다. 잘못 손댔다간 분명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알겠다. 이번 계책은 분명 영특하다던 딸이 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사인을 지니고 왔을 것도 분명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형국이 돌아갔으니 어쩌냐 아들아.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곁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 또 있느냐? 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지 않습니까? 그 딸이 시집가고 나면 그 강씨 곁에서 더 이상 조언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냥냥. 오, 그래 내 아들. 너만 믿는다. 왜 그러느냐? 예,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제가 옆에 있는 동안 괜찮지만 제가 시집가고 나면 그 누가 아버님께 조언을 드릴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정도령이란 녀석 보통이 아니던데. 이 시절엔 시집간 딸은 정말 출가 외인이라 친가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그땐 그랬다. 아버님, 일이 된 거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를 정씨도령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뭐라? 아무래도 제 짝이 될 만한 사람으론 그 사람 이상 가는 사람이 없을 듯 하옵니다. 이참에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화해를 청하시지요. 오히려 정도령과 저라면 두 집안이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큰 위기에서 구했던 영특한 딸의 말이라 강씨는 깊게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냥냥. 그렇게 강씨는 정씨에게 중매장의를 통해 혼인할 뜻을 비췄다. 정씨와 정도령은 한 방 먹은 듯 크게 놀랬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는 정도령이었다. 하하하하, 정말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아버님. 그리 하시지요. 그 처녀와 절 맺어주시면 호랑이의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원수관계를 청산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시지요. 호호, 그래. 내 너의 판단이 그렇다면 나 역시 그리하도록 하마, 냥냥. 그렇게 두 집안은 혼인을 통해 원수였던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집안을 크게 일으킨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쪽이었구려. 내게 한방 먹인 처녀가. 서방님이야말로 저의 계책을 피해가셨으니 대단하십니다, 양양. 하하하하. 우리 사이만한 인재가 또 어디 있겠소? 호호호호.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떻구요? 천하 제일입니다 그려. 그런데 옛 이야기 맛집으론 어디가 최곤지 아시는지요? 알다마다요. 당연히 전설의 곤양 아니겠소. 구독, 좋아요는 필수지요. 오, 맞습니다. 저는 이미 구독, 좋아요에 알람에 댓글까지 꼬박꼬박 달고 있답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이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전설의 곤양 복덕 꼭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장씨와 왕씨가 살았다.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둘도 없는 중마고우였다. 자, 여기 개떡 하나 받아라. 넌? 난 이미 집에서 먹고 왔다, 냥냥. 오, 고맙다 친구야. 자,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친구야. 그럴까? 하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왕씨는 더 이상 이런 가난이 싫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서슴지 않았고 점점 재산을 불려가며 돈 맛을 알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놀부처럼 욕심쟁이로 돌변해버렸다. 반면 장씨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배우고 익히는 게 낙이라 온갖 세상 갖은 지식에 파묻혀 지내더니 결국 하루 끼니도 잊기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다. 여보, 공부도 좋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곧 있으면 굶어 죽겠소. 제발 당신 친구 왕씨에게 가서 먹을 걸 조금이라도 구해보시구려, 냥냥.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알겠소. 네, 다녀오리다. 그렇게 왕씨 집 앞에 선 장씨는 힘겹게 대문을 두드렸다. 이보게, 왕씨 있는가? 그래도 중마고운데. 아니, 뉘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오. 에헴. 돈을 모르는 어린 시절엔 떡도 안 먹고 나눠주던 녀석이 날쌔 어릴 때 함께 부대끼며 재밌게 놀지 않았던가? 아, 뭐 그랬던가? 그래, 여튼 이곳엔 무슨 일인가? 장씨의 행색은 위아래로 쑥 훑어본 왕씨의 눈빛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 뿐이었다. 그게 혹시 곡식이나 먹을 것이나 돈 이야기 꺼내려고 온 게 아니라면 뭐든 말해보게, 냥냥. 에헤이. 그럼 난 집에서 고구마 먹다가 아니지. 그 책 보다가 나왔으니 마저 들어가서 책이나 보겠네 그려. 냐우. 그러지 말고 이보게. 그렇게 배를 굶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닫혔던 대문이 다시 열리더니 그 집 며느리가 나와 자신의 손에 가만히 주먹밥 몇 덩이와 곡식을 담은 포대를 건네주는 게 아닌가. 이건 어르신, 이거라도 갖고 가셔서 가족들과 요기 좀 하셔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니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냥냥. 저런 녀석이 어찌 이리 착한 며느리를 얻었는고. 고맙네 그려. 그렇게 처량히 돌아가는데 그걸 모두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산신령이었다.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악덕짓을 하고 결국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어린 시절 친구에게 모질게 대하다니 내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야. 야오. 그러곤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씨의 집을 찾았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주 좀 하시지요. 그러자 하인 하나가 나오더니 스님, 경치기 전에 얼른 그냥 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뭐야,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맨입으로 받아가려는 거렁뱅이가 왔네. 당장 끌어내거라. 주인님, 거렁뱅이라니요. 그래도 스님이신데 어찌. 바로 종의 볼따구를 갈기는 왕씨. 내가 내 부모 제사상도 돈 아까워 안 차리는데 희주를 하겠냐? 그러곤 스님을 향해 발길질까지 해대는데 크게 노한 스님은 한마디 내뱉었다. 마지막 기회를 네 스스로 차버렸으니
저쪽 세상에서 죄를 뉘우치도록 하거라. 그러곤 펑 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뭐야 도술인가? 흥, 두고 보자고 한 놈들이 여태 한둘이었겠냐? 하나도 무섭지 않다. 기고만장해하는 왕씨였지만 마음 한켠으로 서늘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붉게 변하더니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바로 왕씨가 쓰러지며 알아눕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 장씨를 떠올렸다. 급히 장씨를 찾아 나선 며느리. 어르신, 제 시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밤중에 오자마자 무슨 소리냐? 예, 사실은 방금 벌어진 일을 알려주는 며느리였다. 해박한 장씨는 놀라며 눈을 감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갑자기 사라졌던 스님은 산신님이 분명하다. 게다가 달빛이 붉어진 걸 보니 오라, 신령님이 노하셨구나. 그렇다면 곧 그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다 낮의 일을 떠올린 장씨. 하지만 내가 네 시아버지를 어째 구한단 말이냐? 어르신, 마음에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개떡 하나 받아라. 그래, 믿어보자.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겠느냐. 그렇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당연합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동네 입구 다리 위에 상 4개를 차리는데 각 상마다 잘 씻은 샛쌀로 밥을 지어 올리고 술과 돈 10량씩 올려두거라. 그러곤 조용히 몸을 숨기고 기다리면 그 뒤는 어찌해야 할지 네가 잘 알 것이다. 역시 아는 게 많으신 장씨 어르신입니다. 찾아오길 잘했습니다. 돌아가는 며느리를 불러 세운 장씨가 말했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꼭 챙기는 걸 잊지 말거라. 네, 당연하지 어르신. 어잉? 이보게 여기 상이 차려져 있네 그려. 오, 그러네. 안 그래도 출출한데 잠깐 먹고 일 볼까? 허허, 이보게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냠냠냠냠냠냠. 정말 맛있구먼. 옳았구나. 새쌀이었구나. 그러니 맛나지. 여기 술도 하나 있는데 우리 딱 한 잔만 하고 갈까? 허허허, 이보게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자, 잘 먹고 어디 보자. 근데 여기 노잣돈 10량까지 있네. 서비스 확실하구만. 세상에, 저승사자들이었구나. 그 뒤는 어찌해야 할지 네가 잘 알 것이다. 며느리는 저승사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 잡아가지 마셔요. 냥냥. 어이쿠, 깜짝이야. 이거 네가 차려놓은 것이냐? 예. 허허, 이런 낭패가. 네 아비가 누구길래 그러느냐? 예, 저 마을 안쪽에 사는 왕씨입니다. 왕씨라면 오늘 데려가야 하는 그 녀석이잖아. 이거 제대로 걸렸는걸. 벌써 음식까지 먹었으니 원. 대왕님께 죽었다 우린 이제. 할 수 없지. 머릿수라도 채워서 가세나. 응? 이 일을 벌인 놈을 잡아가세나. 그러세. 이 정도 일을 벌일 수 있는 녀석은 이 동네에 해박하다고 소문난 그 녀석뿐이지. 그렇고 말고. 그러더니 스르륵 저승사자들이 사라져버렸다.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왕씨는 언제 그렇게 알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해져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다행입니다. 그러곤 어찌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인지 시아버지에게 소상히 아뢰었다. 그랬더냐? 죽음 앞에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구나. 에휴. 그런데 그때 장씨 집에서 초상이 났다는 기별이 왔다. 왕씨와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장씨의 의도를 알아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다.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아이고,
장씨 어른. 아니 그 녀석은 어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편 장씨는 저승사자들에게 붙들려 다른 망자들과 황천강을 건넜다. 왕씨 맞나? 예, 맞습니다. 염라대왕님 모두 모였습니다. 냥냥. 저 중에서 저 왕씨란 놈이 제일 악독하다옵니다. 죄인 왕씨는 들으라. 너는 어찌 그리 악독하여 조상님도 모시지 않고 친구도 모르며 이젠 네 지역 사신까지 모욕했느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어 불구덩이에 집어넣도록 하여라. 예. 잠시만요 대왕님. 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봐, 대왕님, 세상에 누군 재물 많아서 죽음을 면하고 누군 조상을 잘 모시고도 가난해서 잡혀온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냥냥.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아이는 왕씨가 아니고 제 후손인 장씨입니다요. 할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냥냥. 그제서야 잘못을 저지른 저승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이실직고 하였다. 이런 못난 놈들, 내 어찌 너희를 믿고 일을 맡기겠느냐. 저것들을 당장 하옥하라. 야. 예. 삼목이 너 똑바로 일 안 할래? 죄송합니다. 얼굴은 제가 몰라 왕씨가 맞다길래. 여봐라. 저 장씨는 죄가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거라. 단 한 번 더 오늘처럼 인간의 명줄을 가지고 장난짓을 할 땐 절대 용서치 않겠노라. 알겠느냐? 아이고,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요. 어서 빌지 않고 뭐하느냐 이 녀석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왕씨는 어찌할까요? 그것도 다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놔두거라. 지옥에 갈 뻔했던 장씨는 다른 저승사자에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장씨를 물속에 던져 빠뜨리는 게 아닌가. 장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숨이 끊어져 누워있던 장씨가 웬만히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아버지! 여보, 어르신.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왕씨의 며느리도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씨는 가만히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보게, 내 자네에게 그리 못되게 굴었건만 어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는가. 내가 잘못했네. 내 언젠간 어릴 때 떡 한 쪽도 함께 나눠 먹던 착했던 왕씨, 자네로 돌아올 걸 믿었네. 그려 자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 재물에 덧없음을 깨달은 왕씨는 장씨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주고는 그 뒤로 주변의 덕을 베풀며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염라대왕님, 삼목이 너 지난번 일은 잘 반성했느냐? 예, 물론입죠. 그래서 말인데 뭐냐, 이승에선 먼 미래에 증명사진이란 걸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명사진이란 걸 붙이면 이번처럼 헷갈릴 일은 없을 걸로 아랍니다. 오, 기가 막히는구나. 증명사진은 전설의 문양 카메라 어플, 보존 효과가 끝내줍니다. 냥냥.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신 분들께 복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